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그림 동화입니다. 독일의 언어학자인 그림 형제가 독일과 유럽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옛 이야기들을 모아 엮은 그림 동화의 원래 제목은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읽히는 동화의 원전이기도 합니다. 오늘 달세뇨는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 7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그림 동화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한스. 어느 날 한스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하기로 한 7년이 지났으니 이제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그동안 제가 일한 삭을 주세요.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열심히 일해왔구나. 그동안 일해준 만큼 되돌려주겠다. 주인은 한스에게 한스의 머리만큼 커다란 금덩어리를 주었습니다. 한스는 금덩어리를 수건으로 잘 싸서 어깨에 지고 걷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참을 가다 말을 탄 기사와 마주쳤습니다. 아, 말을 타고 다니면 좋은 점이 많겠는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닳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기사는 한스의 옆에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이봐, 자넨 왜 구부정하게 걸어 다니지? 금덩어리를 쥐고 있어서 그래요. 너무 무거워서 머리를 똑바로 못 들겠어요. 어깨도 아프고요. 그럼 내 말과 자네 금을 바꾸는 게 어떻겠나? 무거운 짐은 나한테 넘기고 자네는 말을 타고 집에 가는 거야. 네? 아, 그러면 되겠네요. 기사는 한스를 말 위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고삐를 쥐어주며 말했죠. 바람처럼 빨리 달리고 싶으면 이 고삐를 당기면서 호흡호흡하고 외치면 된다네. 한스는 말이 날쌔게 달리기 시작하자 정말 신이 났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더 빨리 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말 고삐를 쥐고 호흡호흡하고 외쳐댔습니다. 그러자 말은 무섭게 빨리 달리기 시작했죠. 한스는 중심을 잃고 그만 풀밭으로 놔뒹굴고 말았습니다. 마침 소를 몰고 지나가던 농부가 고삐를 잡아주지 않았다면 말은 멀리 달아나 버렸을 겁니다. 한스는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을 타기는 싫었죠. 그래서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말 타는 건 정말 재미없어요. 이렇게 말도 안 듣는 말은 죽어도 다신 안 탈 거예요. 차라리 아저씨의 암소가 더 낫겠어요. 암소를 천천히 몰면서 걸어갈 수도 있고 우유랑 버터랑 치즈도 날마다 얻을 수 있잖아요. 아, 내게도 이런 암소가 한 마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을 듣던 농부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원한다면 이 말과 암소를 바꾸도록 합시다. 한스가 작별 인사를 하기도 전에 농부는 말 위에 올라타고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한스는 천천히 소를 몰고 가면서 행복한 상상에 잠겼습니다. 지금
빵 한 조각이 있으니 부족한 게 없잖아. 암소가 있으니 버터와 치즈는 쉽게 구할 수 있고 목이 마르면 젖을 짜서 우유를 마시면 되지. 한스는 갖고 있던 빵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갖고 있던 돈 한 푼으로 맥주 한 잔도 사 마셨죠. 그리고 다시 소를 몰고 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볕이 뜨거운 한낮이 되어도 한스는 끝도 없이 넓은 들판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입안이 바싹 말라버렸죠. 아, 목말라. 소 젖을 짜서 마셔야지. 한스는 암소목에 단 끈을 앙상한 나무에 묶어놓고 양동이 대신 가죽 모자를 받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우유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스는 화가 나서 막무가내로 젖을 짰습니다. 그러자 암소는 아파서 참다 못해 뒷다리로 한스를 세게 차버렸습니다. 뒤로 나자빠진 한스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죠. 다행히도 돼지를 몰고 가던 농부가 한스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 이런,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봤나. 농부는 한스의 몸을 재빨리 일으켰습니다. 한스가 말했죠. 목이 말라 죽겠어요. 저 소는 우유가 한 방울도 안 나와요. 농부는 한스에게 물병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마시고 정신을 좀 차려요. 이 소는 너무 늙어서 우유가 안 나와. 차라리 잡아먹는 게 낫지. 아, 이런. 그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그런데 전 소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나에게도 이렇게 어린 돼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돼지고기로는 소시지도 만들 수 있잖아요. 농부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그래. 정 그렇게 원한다면 이 소를 돼지와 바꿔주지. 아, 정말 친절하신 분이군요.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한스는 암소를 돼지와 바꾸고 돼지의 목군을 쥐었습니다. 한스는 다시 길을 가면서 자기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했습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으면 언제나 눈앞에 더 좋은 것이 나타났으니까요. 이때 흰 거위를 아는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한스는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청년에게 자랑했습니다. 이 거위는 교회 세례성찬에 바칠 겁니다. 이 녀석 얼마나 무거운지 2달 동안이나 정성껏 먹여 살을 찌웠다니까요. 이놈을 잡아먹으려면 비계를 떼어내느라 고생 꽤나 할 거요. 한스는 거위를 안아보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돼지의 무게가 더 나갈 거예요. 하지만 청년은 돼지를 요모조모 살피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고참 아무리 봐도 이상하군요. 방금 지나온 마을의 이장댁에서 누가 돼지를 훔쳐갔다는데 아무리 봐도 이 돼지가 그 돼지 같은데요. 이장이 지금 사람들을 풀어 돼지 도둑을 잡으려고 하던데 당신이 이 돼지를 갖고 있는 걸 보면 아마 큰일이 날 거요. 한스는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런 일이... 여보세요. 부탁인데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냥 이 돼지를 갖고 가주세요. 이 거위는 제게 주시고요. 아니, 그건 위험하다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불행해지는 걸 뻔히 알고 모른 척 할 수는 없죠. 청년은 돼지의 목군을 잡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스는 그제야 안심이 되어 거위를 안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잣말을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도 내가 더 이익이야. 먼저 거위 고기를 먹은 다음 비계는 몇 개월 동안 먹을 빵을 만드는데 기름으로 쓰는 거야. 그리고 흰 깃털은 베개 속으로 쓰면 되고 말이야. 거위 깃털 베개를 베고 아기처럼 푹 자야지. 다음 마을을 지나던 한스는 칼과 가위를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는 칼을 갈면서 바람처럼 구름처럼 세상을 떠돌아다닌다오. 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칼 가는 일을 좋아하시다니 아저씨는 무척 행복하시겠어요. 그렇다마다 이렇게 손을 놀려서 하는 일은 금을 파는 것과 같아. 칼 가는 것만 잘하면 주머니에 금이 막 쌓이지. 그런데 젊은이는 어디서 그렇게 잘생긴 거위를 구했소? 아, 이건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제 돼지와 바꾼 겁니다. 돼지? 네, 암소랑 바꿔서 돼지를 얻었죠. 암소라고? 네, 그건 말이랑 바꿨고요. 말도 있었나? 아, 그건 금 한 덩어리와 바꾼 거예요. 제 머리만큼 큰 금덩어리죠. 금이라고? 네, 제가 7년 동안 일한 사구로 받은 거였어요. 어허, 정말 여러 번 하늘이 도우셨군. 이제 젊은이가 주머니를 만질 때마다 돈이 착착 쌓이는 일만 남았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죠? 한스는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먼저 나처럼 칼 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려면 이 숫돌 하나만 있으면 돼. 다른 건 아무 데서나 찾을 수 있지만 이건 내게만 있어. 내게 남는 숫돌이 하나 있긴 한데 약간 흠집이 나 있긴 하지. 그러니까 그냥 그 거위랑 바꿔줌세. 어떤가? 싫을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한스는 이렇게 말하며 기뻐했습니다. 전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봐요. 주머니를 만지기만 해도 돈이 생긴다는데 이제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한스는 칼 가는 사람에게 거위를 건네주고 숫돌을 받았습니다. 칼 가는 사람은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돌덩이를 하나 주워왔죠. 여기 또 쓸모가 많은 돌이 하나 있지. 망치질을 하거나 굽은 못을 바로 펴는데 이것만 한 게 없어. 이것도 가져가서 잘 쓰게나. 한스는 양손에 돌을 들고 들뜬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한스의 눈은 기쁨으로 가득 차서 반짝거렸죠. 난 정말 행운의 사나이야. 내가 바라던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걸. 한스는 종을 걸은 탓인지 다리가 아파왔습니다. 배도 고팠고요. 하지만 한스는 말과 소를 바꿨을 때 갖고 있던 빵을 다 먹어치워 이제 남은 게 없었죠. 한스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몇 걸음 걷다 쉬고 또 걷다 쉬었습니다. 또 들고 있던 돌은 어찌나 무거운지요. 차라리 이 돌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스는 마치 달팽이처럼 우물가로 기어갔습니다. 우물가에서 조금 쉬고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려고 했죠. 한스는 돌을 바닥에 두면 돌에 흠집이 날까봐 우물가에 걸쳐 놓고는 물을 퍼마시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런데 일은 벌어지고 말았죠. 아주 살짝 건드리기만 했는데 두 개의 돌이 몽땅
우물 속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하지만 한스는 돌이 우물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을 보자 오히려 기뻤습니다. 심지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까지 했답니다. 그토록 무겁고 귀찮은 돌에서 벗어나게 해줘 고맙다고 말이죠. 나처럼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크게 고함을 치기도 했습니다. 한스는 모든 짐을 훌훌 털어버린 채 가벼운 마음으로 어머니가 있는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부자가 된 구두장이. 옛날에 찢어지게 가난한 구두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구두장이에게는 이제 구두 한 컬레를 만들 수 있는 가죽밖에 없었죠. 구두장이는 마지막 남은 가죽을 잘라서 다음날 작업을 준비해 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죠. 다음날 아침 탁자 위를 본 구두장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잘라둔 가죽이 있던 자리에 완성된 구두 한 컬레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구두는 누가 만들었는지 한치의 실수도 없이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구두장이가 만든 구두처럼 보였죠. 그날 아침 구두방에는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야, 이 구두 정말 멋진데. 손님은 그 구두를 무척 마음에 들어하면서 많은 돈을 주고 구두를 사갔습니다. 구두장이는 그 돈으로 구두 2켤레를 만들 수 있는 크기의 가죽을 살 수 있었죠. 밤에는 다음날 구두를 만들 가죽을 잘라놨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멋진 구두 2켤레가 만들어져 있었죠. 찾아온 손님들은 아주 많은 돈을 내고 구두를 사갔습니다. 구두장이는 이제 구두 4컬레를 만들 수 있는 가죽을 살 수 있었답니다. 그 가죽을 저녁에 잘라 놓으면 이른 아침에는 구두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죠. 날마다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구두장이는 이렇게 해서 금방 부자가 되었죠. 크리스마스가 되기 며칠 전 어느 날 밤 구두장이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깨어 있다가 누가 우리를 도와주는지 알아봅시다. 구두장이와 그의 아내는 옷장 뒤 구석에 숨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밤 12시가 되자 벌거벗은 2 난쟁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구두장이의 탁자에 앉아 잘라놓은 가죽을 집어들더니 재빨리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구두장이는 너무나 놀라워 눈을 뗄 수가 없었죠. 구두가 완성될 때까지 난쟁이들은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직전에야 구두는 완성되었고 난쟁이들은 재빨리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구두장이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 난쟁이들이 우릴 부자로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하지만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니니 얼마나 추울까요? 작은 스웨터와 바지 그리고 코트를 만들어줘야겠어요. 따뜻한 양말도 만들어주고요. 당신은 구두를 만들어주세요. 구두장이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 난쟁이들을 위한 옷과 구두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날 밤엔 탁자 위에 가죽 대신에 옷과 구두를 올려놓았죠. 그리고 난쟁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몸을 숨겼습니다. 밤 12시가 되자 난쟁이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탁자 위에 옷이 놓여 있는 걸 보고 기뻐서 서로 부둥켜 안으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몸에 걸치고는 노래도 불렀죠. 이봐, 이렇게 입으니까 나도 멋쟁이 신사 같지 않아? 난쟁이들은 방안을 빙빙 돌며 춤을 추고 의자 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며 문 밖으로 나갔죠. 그 후로 난쟁이들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구두장이가 하는 일은 뭐든지 술술 잘 풀렸답니다. 엄지돌이. 옛날에 한 제단사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엄지돌이었습니다. 키가 엄지손가락만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죠. 씩씩하게 자란 엄지돌이는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밖으로 나가 세상을 여행하고 싶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넓은 세상도 경험해야지. 자, 이걸 네 검으로 삼아라. 제단사 아버지는 아들에게 바늘 한 개를 주었습니다. 엄지돌이는 그 바늘을 마치 검처럼 허리에 찼습니다. 엄지돌이는 집을 떠나기 전에 부모님과 마지막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엄지돌이는 어머니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려고 부엌으로 폴짝 뛰어들어갔죠. 어머니는 불 위에 막 냄비를 올려놓는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요리는 뭐예요? 어때? 맛있는 냄새가 나지? 네가 건강하게 다녀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요리란다. 그래요? 무슨 요리일까? 엄지돌이는 냄비 속을 들여다보려고 불가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엄지돌이가 냄비 속에 너무 깊숙이 고개를 집어넣는 바람에 음식에서 모락모락 나는 김이 엄지돌이를 감싸고 굴뚝을 지나 하늘 높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엄지돌이는 수증기를 타고 한참을 떠돌아다니다 낯선 곳에 떨어졌죠. 엄지돌이는 그곳에서 여왕님의 옷을 만드는 유명한 제단사의 조수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지돌이는 다른 건 다 괜찮았지만 그 집에 너무 맛없는 음식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죠. 아주머니, 요리를 더 맛있게 해주지 않으시면 내일 아침 일찍 대문에 이렇게 적어 놓겠어요. 감자만 듬뿍, 고기는 조금. 주인 아주머니는 구두쇠 여왕님, 감자나라 여왕님. 이런 메뚜기만 한 것이 감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주인 아주머니는 화가 나서 행주로 엄지돌이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지돌이는 잽싸게 감자 깎을 때 쓰는 골무 아래 몸을 숨기고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놀려댔죠. 아주머니는 골무를 들어 올리고 엄지돌이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지돌이는 다시 행주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아주머니, 저 여기 있어요. 엄지돌이는 그릇 사이로 고개를 쏙 내밀다가도 서랍 속으로 재빨리 옮겨 뛰어다니며 잘도 피했죠. 하지만 결국은 아주머니에게 붙잡혀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잘 됐어 뭐.
이제부터 다시 여행을 시작하자. 엄지도리는 걷고 또 걸어 큰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엄지도리는 임금의 보물을 훔치려고 수군거리고 있는 도적들과 딱 마주쳤죠. 그 도적은 엄지도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작은 녀석은 어떤 열쇠 구멍이라도 쏙쏙 기어 들어가겠는걸. 이봐, 우리와 함께 사람들을 속여 세금을 걷어들이는 못된 임금의 보물 창고에 가지 않겠나? 그냥 창고 안으로 기어 들어가 창문을 열고 그 말을 던져주면 되는 일이야. 자네 목도 충분히 주지. 엄지도리는 가난한 도적들을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임금의 보물 창고를 구경하고 싶기도 했죠. 지금 아니면 언제 보물 창고를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엄지도리는 도적들과 함께 보물 창고로 갔습니다. 창고 문 앞에 도착한 엄지도리는 굳게 닫힌 문 주위에 기어 들어갈 만한 틈이 없나 살펴봤습니다. 드디어 한 군데를 찾아내고는 그 사이로 기어 들어가려 하는데 그만 문지기 중 한 사람이 엄지도리를 보고 말았습니다. 아, 저기 이상하게 생긴 거미가 기어다니네. 밟아버릴까? 불쌍한 곤충이야. 그냥 놔두게. 자네를 문 것도 아니잖아. 다른 문지기가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래서 엄지도리는 무사히 창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엄지도리는 도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쪽의 창문을 조금 열고 그 말을 하나씩 던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났습니다. 무겁고 커다란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였죠. 엄지도리는 문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재빨리 금화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사람은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은 창고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금화가 많이 없어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훔쳐간 사람이 창고 안에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창고의 문은 그대로 굳게 잠겨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임금은 두 문지기에게 살짝 말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창고 안에 도둑이 숨어 있다. 임금이 나간 후 엄지도리는 창문으로 가서 다시 금화를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금화들이 맞부딪혀 짤랑거리는 소리가 나고 말았죠. 가뜩이나 긴장해 있던 문지기들은 잽싸게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엄지도리는 그보다 더 잽싸게 금화 더미 속으로 숨어버렸죠. 문지기들은 창고 안에서 아무도 안 보이자 귀신에 홀린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엄지도리는 그만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멍청하기도 하지. 문지기들이 웃음소리를 듣고 쫓아오자 엄지도리는 다른 구석으로 메뚜기처럼 뛰어 도망쳤습니다. 어딜 보냐? 난 여기 있다. 문지기들은 엄지도리를 잡으려고 종일 허둥대며 바보처럼 엄지도리를 쫓아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너무 지쳐 나가 떨어졌답니다. 엄지도리는 다시 금화를 밖으로 던졌습니다. 마지막 금화까지 있는 힘을 다해 던져주고는 창문을 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적들은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죠. 우리들의 영웅이여 당신은 우리들의 두목이 되어주시오. 하지만 엄지도리는 좀 더 넓은 세상을 보러 다니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적들은 엄지도리에게 그 말을 나눠주려고 했지만 엄지도리는
가장 작은 금화 한 개만 갖고 떠났습니다. 더 많이 들고 다닐 수도 없었으니까요. 엄지도리는 아버지가 주신 검을 챙기고 도둑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새로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일을 배웠지만 엄지도리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농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하녀들은 엄지도리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엄지도리가 하도 작아서 잘 못 보지만 엄지도리는 하녀들이 무슨 물건을 훔쳐가는지 다 보고서는 주인에게 알려줬으니까요. 하녀는 엄지도리에게 말했습니다. 두고 봐. 언젠가 크게 혼나는 날이 있을 테니까. 하녀들은 모여서 엄지도리를 어떻게 골탕 먹일지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한 하녀가 풀을 베다 풀밭에 돌아다니는 엄지도리를 발견하고는 엄지도리가 매달린 풀을 베어 아무도 몰래 암소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암소는 엄지도리를 그대로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암소의 몸 안은 캄캄했죠. 불빛이 들어올 틈이 없었으니까요. 엄지도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인이 이 암소의 젖을 짜려고 다가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을 때 엄지도리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이봐, 나 좀 꺼내줘. 하지만 하인은 엄지도리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농장 주인이 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이 오시니 내일 이 암소를 잡아야겠어. 엄지도리는 잔뜩 겁을 먹고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먼저 저를 꺼내주세요. 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주인은 엄지도리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지만 어디에서 나는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엄지도리, 지금 어디냐? 암소 몸 아니에요. 하지만 엄지도리의 목소리는 잘 안 들리는 데다 손님 준비에 바쁜 주인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암소는 죽게 되었지만 다행히도 엄지도리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햄으로 만들 고기 속에 갇히고 말았죠. 푸주하니 고기를 썰기 시작하자 겁에 질린 엄지도리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잘게 썰지 마세요. 칼을 깊숙이 넣으면 안 돼요. 난 여기 갇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칼질하는 소리 때문에 아무도 엄지도리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불쌍한 엄지도리는 하는 수 없이 혼자 힘으로 무서운 칼날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엄지도리는 칼날이 움직일 때마다 이리저리 피해 다닌 끝에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기 조각에 낀 채 순대처럼 생긴 소시지 속에 갇혀버렸죠. 소시지 안은 몸을 움직일 수도 없게 너무 좁았습니다. 더구나 주인은 소시지를 훈제시키려고 연통에 매달아 놨죠. 소시지가 손님의 접시 위에 올려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요리사가 소시지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엄지도리는 목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고개를 너무 많이 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도망쳐 나갈 틈을 발견했죠. 저 틈새로 나가자. 야호!
소시지에서 도망친 엄지돌이는 이제 끔찍한 일이 많이 벌어진 그곳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긴 여행길에 올랐죠. 하지만 어렵게 찾은 자유도 잠깐뿐이었습니다. 넓은 벌판을 지나고 있을 때 굶주린 여우를 만났으니까요. 여우는 엄지돌이가 아버지랑 살 때 종종 나타나 닭을 훔쳐먹던 바로 그 여우였습니다. 여우는 엄지돌이를 보자마자 냉큼 입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봐요, 여우 아저씨. 난 엄지돌이에요. 제발 날 좀 꺼내주세요. 하긴 널 잡아먹어도 배가 부르지도 않을 거야. 그럼 네 아버지 닭장에 있는 암탉을 나한테 준다고 약속해. 그럼 널 풀어주지. 그렇게 할게요. 이제부터 우리 집 암탉은 모두 여우 아저씨 차지예요. 여우는 다시 엄지돌이를 풀어주고 아버지의 집으로 같이 갔습니다. 농장 주인은 돌아온 아들을 보자 너무 반가워 약속대로 암탉은 물론 병아리들까지 모두 여우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 암탉들 대신 아버지께 제가 벌어온 금화를 드릴게요. 엄지돌이는 여행 중에 도적들과 함께 챙긴 금화 한 잎을 꺼냈습니다. 엄지돌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왜 불쌍한 병아리들까지 여우에게 준 거예요? 엄지돌이가 묻자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그걸 몰라서 묻니. 내 자식이 그보다 훨씬 귀하니까 그렇지. 엄지돌이야, 네가 무사히 돌아와서 기쁘단다. 브레멘 음악대. 옛날 한 농장에 당나귀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당나귀는 오랫동안 주인을 위해 무거운 곡식을 지고 다녔죠. 하지만 이제 당나귀는 지치고 나이가 들어 수레를 끌 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당나귀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당나귀는 자신이 쓸모 없어졌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당나귀는 브레멘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음악대에 들어가 연주를 하며 살고 싶었죠. 당나귀는 몰래 농부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나귀는 얼마 못 가서 숨을 헐떡이며 지쳐있는 사냥개를 발견했습니다. 늙은 누렁이 친구, 왜 그렇게 지쳐있는가? 당나귀가 물었습니다. 어이, 말도 마세요. 이젠 너무 늙어버려서 사냥에도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쓸모없다고 주인이 날 막 구박하길래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길이에요. 이제 어디서 무엇을 먹고 살지 걱정이 대상 같아요. 그런가? 난 지금 브레멘으로 가서 악사가 될 참이네. 나랑 함께 가지 않겠나? 난 라우테를 켜고 자네는 팀파니를 치면 되겠군. 좋아요. 함께 가겠어요. 사냥개는 좋다고 하며 당나귀를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당나귀와 사냥개는 또 얼마 못 가서 울상을 하고 있는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무슨 일이 있나요? 말도 마세요. 늙으니 이빨도 약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쥐도 못 잡으니까 주인이 날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급히 집에서 도망쳐 나오긴 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참네. 평생 쥐 잡아준 대가가 이런 건가요?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당나귀가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브레멘으로 갑시다. 고양이는 음악에 재주가 많잖아요. 우리와 함께 음악대를 만드는 거예요. 고양이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곧이어 셋은 한 농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농장의 담 위에서 수탉 한 마리가 울부짖고 있었죠. 새벽도 아닌데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우는 이유가 뭡니까? 당나귀가 수탉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작별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주인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일요일 아침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 제가 닭죽이 되어 주어야 한대요. 오늘 밤 내 목이 두 동강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 모아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까지 부지런하게 일한 보답이라니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런 붉은 머리 양반, 우리와 함께 떠납시다. 그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면 모두 좋아할 거예요. 수탉도 좋다고 하며 새 친구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브레멘으로 가는 길은 너무 멀어서 하루 만에 도착할 수는 없었죠. 하는 수 없이 숲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당나귀와 사냥개는 커다란 나무 아래 누웠고 고양이는 낮은 가지 위로, 수탉은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수탉은 잠들기 전에 동서남북을 쭉 둘러보았죠. 그때 저 멀리에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탉은 막 잠이 든 친구들을 불러 깨웠습니다. 이보게들, 불빛이 반짝이는 걸 보니 가까운 곳에 집이 있는 것 같아. 그래? 그렇다면 그쪽으로 가보자. 여기는 통 불편해서 잠을 못 자겠어. 사냥개는 그곳에서 고기가 붙은 뼈다귀 몇 개만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불빛이 나오는 쪽을 향해 어슬렁어슬렁 다가갔습니다. 다가갈수록 불빛은 점점 더 밝아졌죠. 그리고 마침내 밝게 불이 켜진 한 오두막에 다다랐습니다. 가장 키가 큰 당나귀가 먼저 창가로 가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뭐가 보이나? 말해봐. 수탉이 조급한 듯 물었습니다. 뭐가 보이냐고. 식탁 위에 맛있게 보이는 요리와 마실 것이 있어. 그런데 산적들이 둘러앉아 웃고 떠들고 있군. 정말? 배가 더 고프다. 수탉이 창틀로 날아올라 앉았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냥개랑 고양이도 무척 안타까워했죠. 내 친구들은 머리를 모아 산적들을 쫓아내는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좋은 수를 찾아냈습니다. 당나귀는 창가로 목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사냥개가 당나귀의 등 위로 올라탔습니다. 고양이는 사냥개 위로, 수탉은 고양이의 허리 위로 날아앉았죠. 그리고 내 친구들은 소리를 모아 그들만의 합창을 시작했습니다. 당나귀는 히잉하고 크게 소리치고 사냥개는 멍멍하며 사납게 짖어댔죠. 또 고양이는 야옹하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고 수탉은 꼬끼오하고 울어댔답니다. 그런 다음
작은 창문으로 내 친구가 한꺼번에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 바람에 창문이 덜커덩거리더니 그만 쨍그랑하고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산적들은 이 난리에 놀라 기겁을 해서 밖으로 뛰쳐나갔죠. 분명 유령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제 식탁은 4마리 동물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한달은 굶은 것처럼 남아있는 음식을 단숨에 먹어치웠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그들은 불을 끄고 잠잘 곳을 찾았습니다. 각자가 살아온 방식에 맞게 편한 곳을 찾았죠. 당나귀는 집더미 위에 자리를 잡고 사냥개는 문가에 누웠죠. 고양이는 난로 옆에 얌전히 앉고 수탉은 지붕 위에 앉았습니다. 모두 피곤했는지 금방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밤 12시가 지나자 산적들은 집안의 불빛이 다 꺼진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우두머리 대장이 말했습니다. 이대로 쫓겨나 있을 수야 없지. 대장은 부하 한 명을 보내 눈치를 살피고 오라고 했습니다. 산적은 조용히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불을 좀 켜봐야겠다. 산적은 어둠 속에서 작은 석탄 불씨를 보고는 성냥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석탄불이 아니라 고양이의 이글거리는 눈빛이었죠. 산적의 발소리를 듣고는 고양이가 진작부터 깨어 있었던 겁니다. 고양이는 산적의 얼굴 위로 냉큼 뛰어올라 발톱으로 핥혀 주었습니다. 산적은 잔뜩 겁을 먹고 뒷문으로 미친 듯이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문 쪽에 자리를 잡은 사냥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사냥개는 잽싸게 달려가 산적의 발을 물어버렸습니다. 또 집더미 옆을 지나갈 땐 당나귀가 일어나 뒷발로 세게 차버렸답니다. 요란한 소리에 잠을 깬 수탉은 지붕 위에서 소리쳤죠. 꼬끼요, 꼬꼬꼬꼬꼬꼬꼬꼬. 산적은 걸음아 날 살려라 힘껏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대장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유, 끔찍해요. 집안에 흉측하게 생긴 마녀가 있어요. 그 마녀가 길다란 손톱으로 내 얼굴을 핥혔다고요. 문 앞에는 칼을 가진 남자가 있어요. 그놈이 칼로 발을 찔렀어요. 또 마당엔 시커멓게 생긴 괴물이 있는데 날 나무 방망이로 내리쳤어요. 지붕 위에는 심판관이 앉아 있어서 저놈을 내게 데려와라 이렇게 호령을 하는 거예요. 그 후로 산적들은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브레멘 음악대는 새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답니다. 저절로 죽이 끓는 냄비. 옛날 엄마와 단둘이 사는 아주 가난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의 집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죠. 어느 날 소녀는 먹을 것을 찾으러 숲에 갔다가 파랑 옷을 입은 신비한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맨발에 빈 바구니를 들고 있는 소녀를 보더니 작은 냄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얘야, 이 냄비는 죽을 마음껏 먹게 해주는 마법의 냄비란다. 냄비야 끓어 이렇게 말하면 맛있는 죽이 저절로 끓을 거야. 그리고 냄비야 멈춰 이렇게 말하면 죽을 그만 끓일 수 있단다. 소녀는 너무 기뻐 냄비를 꼭 껴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턴 굶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시는 배가 고프지도 않을 겁니다. 소녀와 엄마는 달콤한 죽을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끓여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가 집에 없을 때 소녀의 엄마가 냄비에게 명령했습니다. 냄비야, 끓어. 냄비는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이 가득 차서 넘치려는데 소녀의 엄마는 죽을 그만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뭐였지? 냄비야 그만 이던가? 냄비는 끊임없이 죽을 끓였고 마침내 죽은 냄비에서 넘쳐 부엌과 집 전체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죽은 길로 흘러나가 바로 옆집도 또 그 다음 옆집도 죽으로 가득 차게 되어 온 동네가 죽으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며칠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었죠. 사람들은 모두 입을 벌린 채 이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죽이 마지막 남은 단 한 집 앞에 다다랐을 때에야 소녀는 죽으로 꽉 막힌 길을 헤치고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냄비야 멈춰. 그러자 냄비는 죽 끓이기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동네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은 우선 죽부터 먹어야 했답니다. 빨간 모자.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랍니다. 착하고 상냥해서 누구에게나 귀여움을 받는 예쁜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죠. 아이는 그 중에서도 할머니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하다 빨간 모자를 골랐습니다. 빨간 모자는 아이에게 너무 잘 어울렸죠. 아이도 이 모자 말고 다른 모자는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죠. 어느 날 빨간 모자는 엄마의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빨간 모자야,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니 이 빵과 포도주를 할머니께 갖다 드리고 오렴. 이 포도주를 드시면 분명 좋아지실 거야. 숲속엔 못된 동물들이 있으니 길을 따라 얌전히 가야 해. 다른 곳에 한눈 팔면 안 되는 거 알지? 네,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잘할게요. 빨간 모자는 엄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숲을 가로질러 15분쯤 떨어진 곳에 있었죠. 빨간 모자가 서둘러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빨간 모자는 늑대를 보고도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늑대가 얼마나 못된 동물인지
아직 몰랐던 거죠. 늑대는 빨간 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빨간 모자야, 안녕. 안녕. 이렇게 일찍 어딜 가는 거지? 할머니 댁에. 그 바구니 속엔 뭐가 들어있지? 빵이랑 포도주. 어제 저녁에 엄마가 직접 구운 빵이야. 이걸 드시면 할머니가 다시 건강해지실 거야. 그래. 너희 할머니는 어디 사시는데? 여기서 15분 정도 더 가야 해. 길을 쭉 가다 보면 커다란 떡갈나무 세 그루가 있는데 그 옆에 할머니 댁이 있어. 집 뒤로는 개암나무 덤불이 있어서 찾기 쉬워. 빨간 모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할머니 집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늑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렇게 귀여운 아이는 참 부드럽게 씹힐 거야. 늙은 할망구보다 훨씬 맛있지. 자, 빨리빨리 움직여서 둘 모두 잡아먹어야겠다. 늑대는 빨간 모자와 한동안 함께 걷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여기 활짝 핀 꽃들 좀 봐라. 새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지저귀는지 들리지 않니? 넌 꼭 학교에 가는 아이처럼 앞만 보고 가는구나. 여긴 꽃과 새들이 있는 숲속이란 말이야. 빨간 모자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반짝이며 춤을 추고 온갖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꽃다발을 만들어 드려야지. 아침 식사를 하시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 빨간 모자는 꽃밭 속으로 뛰어들어 정신없이 예쁜 꽃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한 송이를 꺾을 때마다 더 예쁜 꽃들이 눈에 띄었죠. 그러다 빨간 모자는 숲속 깊숙이 들어가게 돼버렸습니다. 늑대는 이 틈을 타서 할머니의 집에 먼저 도착했죠. 똑똑. 늑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빨간 모자예요. 엄마가 빵과 포도주를 주셔서 가져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냥 손잡이만 누르면 돼. 할머니는 힘이 없어 일어나질 못하겠구나. 늑대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할머니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늑대는 할머니의 옷으로 갈아입고 할머니가 쓰던 모자를 꾹 눌러 썼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커튼을 쳐서 얼굴을 가렸죠. 빨간 모자는 꽃을 모으느라 숲속을 한참 헤매고 다녔습니다. 품 안에 꽃을 가득 모았을 때에야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아참 늦었다. 빨간 모자는 서둘러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 있어서 좀 이상했죠. 방 안에 들어가서도 뭔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무서워.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아이는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아이는 침대 옆으로 가서 커튼을 걷었습니다. 할머니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누워 있었죠. 그런데 어쩐지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할머니, 귀가 왜 이렇게 커졌어요? 네 목소리를 더 잘 들으려고 커졌지. 에이,
그럼 눈은 왜 이렇게 커졌고요? 널 더 잘 보기 위해 그랬지. 할머니, 그럼 손은 왜 이렇게 커졌어요? 널 더 잘 안을 수 있지 않니? 할머니, 그런데 입이 왜 이렇게 무섭게 커졌어요? 그래야 널 한 입에 잡아먹지. 늑대는 이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빨간 모자를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늑대는 배가 불러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늑대는 정말 큰 소리로 코를 골았죠. 집 앞을 지나가던 사냥꾼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요. 코 고는 소리를 들은 사냥꾼은 생각했습니다. 늙은 할머니가 이렇게 크게 코를 골다니 어디가 아프신지 여쭤봐야겠다. 사냥꾼은 할머니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사냥꾼은 할머니의 침대에 누워있는 게 늑대란 걸 알았죠. 이런 몹쓸놈, 내가 널 여기에서 만나다니. 널 얼마나 오래 찾아다녔는지 아느냐? 사냥꾼은 늑대가 잠에서 깨어나 도망갈까봐 조용히 총을 겨눴습니다. 하마터면 늑대를 쏠 뻔했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 이 늑대가 할머니를 삼켰을 것 같았습니다. 늑대의 뱃속에서 할머니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사냥꾼은 총을 쏘는 대신에 정신없이 잠들어 있는 늑대의 배를 가위로 갈랐습니다. 몇 센티미터를 가르자 빨간 모자를 쓴 아이가 보였습니다. 좀 더 갈랐더니 아이가 배 밖으로 나올 수 있었죠. 아, 뱃속이 얼마나 깜깜했는지 몰라요. 배를 좀 더 가르자 빨간 모자의 할머니도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못된 늑대를 어떻게 하지? 사냥꾼은 잠시 궁리하더니 밖에서 무거운 돌덩이를 가득 주워와 늑대의 뱃속에 채워 넣고는 감쪽같이 바늘로 꿰맸습니다. 늑대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뱃속의 돌이 너무 무거워서 그만 자빠지고 말았죠. 빨간 모자와 할머니 사냥꾼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룸펠슈틀츠헨. 옛날 어느 한 마을에 가난한 방앗간 주인과 그의 예쁜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그 방앗간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임금님께 잘 보이고 싶었던 방앗간 주인은 그만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임금님, 제겐 짚을 실처럼 짜서 번쩍이는 금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딸이 있답니다. 이 말을 듣고 임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믿을 수 없는 걸. 네 딸을 내일 아침 일찍 성으로 데려오너라. 내가 직접 시험해 봐야겠다. 다음날 아침 임금님은 방앗간 아가씨를 성 안의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가득 쌓아 올린 집당과 실을 짜는 물레가 놓여 있었죠. 임금님은 집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거라. 내일 아침까지 이 집단을 모두 금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널 살려두지 않겠다. 임금에게 거짓말을 한 자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임금님은 방앗간 아가씨를 혼자 남겨놓은 채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가엾은 방앗간 아가씨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어쩔 줄을 몰라 했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짚을 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겁이 나서 그저 엉엉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한 난쟁이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여쁜 아가씨, 왜 그렇게 울고 있나요? 여기 쌓여있는 지프로 금을 만들라고 하는데 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쟁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집단을 내가 모조리 금으로 바꿔주면 나에게 무엇을 줄 건가요? 방앗간 아가씨는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여기 이 목걸이를 줄게요. 난쟁이는 목걸이를 받아 챙기고는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한 줄, 한 줄, 또 한 줄. 3번을 뽑자 실패가 꽉 찼습니다. 다른 실패로 갈아 끼우고 다시 한 줄, 한 줄, 한 줄, 3번을 뽑았죠. 2번째 실패도 꽉 찼습니다. 이렇게 난쟁이는 다음날 해 뜰 무렵까지 계속해서 방에 쌓여있던 모든 집단을 황금실로 뽑아 실패에 감았습니다. 아침에 임금님이 작은 방으로 찾아왔죠. 임금님은 번쩍이는 황금을 보고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의 욕심은 금세 더 부풀어 올랐죠. 임금님은 방앗간 아가씨를 더 큰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방 안에는 역시 집단이 가득 쌓여 있었죠. 임금님은 아가씨에게 다음날 아침까지 이 큰 방을 황금으로 모두 채워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임금님이 나가고 나자 아가씨는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이젠 어떡하지? 오늘도 그 난쟁이가 나타나주면 좋으련만. 그때 키 작은 난쟁이가 다시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게 뭘 줄 건가요? 이 반지를 드리겠어요. 난쟁이는 반지를 받고는 다시 물레를 돌려 집단을 모두 번쩍이는 황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방 안에 가득 찬 황금을 본 임금님은 더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임금님은 방앗간 아가씨를 훨씬 더 큰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이 방을 황금으로 채워야 한다. 이번에도 성공하면 너를 내 왕비로 삼겠다. 비록 미천한 방앗간 주인의 딸일지라도 너보다 더 큰 부자는 없을 테니까. 방앗간 아가씨가 홀로 남게 되자 난쟁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이번엔 뭘 줄 건가요? 하지만 가난한 아가씨에겐 난쟁이에게 줄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젠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자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약속하세요. 당신이 왕비가 되면 당신의 첫 아이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네? 방앗간 아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죠. 그래서 난쟁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쟁이는 다시 한번 그 많은 짚을 실처럼 가늘게 뽑아 금으로 바꿔놨습니다. 다음날 아침 임금님은 방 안이 금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는 약속대로 방앗간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방앗간 아가씨는
이제 왕비님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 왕비님은 예쁜 아기를 낳았죠. 임금님과 온 백성이 아기가 태어난 것을 기뻐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왕비님은 난쟁이와 했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난쟁이가 왕비님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자, 이제 약속했던 걸 내놓으시죠. 왕비님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난쟁이님, 이 보석들을 아기 대신 가져가세요. 하지만 난쟁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난 화려한 보석보다 숨쉬는 아기가 더 좋아요. 아기를 주세요. 우리 아기와 헤어져야 하다니. 난쟁이는 왕비님이 슬피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왕비님께 사흘을 드리겠어요. 그때까지 내 이름을 알아내면 아기를 데려가지 않을게요. 희망이 생긴 왕비님은 밤을 새워가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은 모조리 떠올렸죠. 그리고 심부름꾼을 보내 아직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이름들을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난쟁이는 다시 왕비님을 찾아왔습니다. 왕비님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름을 모조리 읊어봤습니다. 카스파르, 멜치오, 발타사르. 하지만 아무리 많은 이름을 말해도 난쟁이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건 제 이름이 아니에요. 둘째 날 왕비님은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이름들을 불러봤습니다. 혹시 구부러진 갈비뼈나 살찐 장단지나 꼬인 새다리 아닌가요? 하지만 난쟁이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답니다. 그건 제 이름이 아니에요. 셋째 날 아침 심부름꾼이 돌아와 여왕님께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을 올라 숲을 지나고 있을 때였죠. 여우와 토끼가 밤인사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작은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그 집 앞에는 장작불을 피워놓고 우습게 생긴 난쟁이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치더군요. 오늘은 빵을 굽고 내일은 술을 마시자. 모레는 왕비의 아기를 데려와야지. 내 이름이 룸펠 슈틸체인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 게 천만다행이야. 이 순간 왕비님이 얼마나 기뻤는지는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후 왕비님은 궁 안에서 난쟁이를 맞았습니다. 자, 왕비님, 제 이름을 어서 말해보시죠. 혹시 힌츠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럼 쿤추인가요? 아니죠. 그렇다면 룸펠슈틸체엔? 난쟁이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분명 악마의 짓이야. 악마가 내 이름을 말해준 거야. 난쟁이는 소리를 지르며 너무 분해서 오른발로 꽝 하고 발을 굴렀습니다. 얼마나 세게 굴렀는지 난쟁이의 몸이 허리까지 바닥에 박혀버리고 말았죠. 난쟁이는 더욱더 화가 나서 두 손으로 왼쪽 다리를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다 너무 세게 잡아당겨 그 충격으로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답니다.